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 책향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90년생이 온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굉장히 히트를 쳤죠. 책 제목부터가 우리 전 세대가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90년생이면 지금 한창 사회에 이제 신입 사원이거나 이제 사회생활에 막 발을 들이는 혹은 90년생 딱 그때 태어났으면 지금 만 30 정도 돼서 이제 사회생활을 한창 하고 있을 혹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석박사를 따고 나오신 분들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인데 이제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빨라지고 그 큰 변화에 따라서 서로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게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다르게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90년대생 그리고 80년대생 70년대생, 60년대생 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면서 화합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 이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소개를 볼게요. 새로운 세대 90년대생과 함께 생존하기 위한 가이드. 조직에서는 신입사원이,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가 되어 우리 곁에 있는 90년대생. 자신에게 꼰대질을 하는 기성세대나 자신을 호갱으로 대하는 기업을 외면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든 소유자로서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회사와 제품에는 솔직함을 요구하고 알아듣기 힘든 줄임말을 남발하고 어설프고 맥락도 없는 이야기에 열광하는 그들을 기성세대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90년생이 온다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몰려오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통계와 사례, 인터뷰 등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담아 각 산업의 마케터는 새로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툴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기업의 담당자는 본격적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관리 가이드와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판사 서평을 보겠습니다. 고루한 건 가차없이 외면당한다.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무장한 거침없는 앱 네이티브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90년대생은 어려서부터 이미 인터넷에 능숙해지고 20대부터 모바일 라이프를 즐겨온 앱 네이티브다. 모바일 환경이 익숙한 그들은 웹툰이나 온라인 게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생겨나는 신조어나 유머 소재들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 대학의 게시판은 물론이고 기업의 채용 공고나 제품, 서비스의 광고에도 새로운 세대의 유행어나 유머 소재들이 쓰인다. 그러나 이들의 주목을 이끌 수 있을지의 여부는 소재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긴 이 세대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했는지에 달렸다. 저자에 따르면 종이보다도 모바일 화면이 더 익숙한 90년대생은 온라인 게시물이 조금만 길어도 읽기를 거부하고 그나마도 충분히 궁금증이 일지 않으면 제목과 댓글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넘겨버린다. 또한 이들은 기승전결의 완결성을 가진 서사보다 맥락이 없고 표현도 거칠고 어설픈 B급 감성에 열광한다. 이들은 나아가 기업에 솔직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구직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며 재미있고 솔직한 콘셉트의 광고에 열광하기도 한다. 저자가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콘텐츠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다.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기성세대가 된다.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가이드. 책에서 저자가 만난 많은 90년대생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터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며 참여를 통해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그들은 회사가 평생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헌신의 대상을 회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로 삼는다. 안정을 추구하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한편 창업의 길을 꿈꾸기도 하며 언제든 이직과 퇴사를 생각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을 위해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기 마련이고 자신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선택에 훈수를 두거나 참견을 하곤 한다. 그러나 저자는 과거의 경험이 더 이상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80년대생 이전의 세대가 소위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90년대생은 이제 무엇보다 삶의 유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자가 X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혹은 386 세대나 88만원 세대 등의 용어를 지향하고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해 책을 서술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나아가 90년대생뿐 아니라 이제는 2000년대 출생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90년대생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곧 기성세대가 될 것이다.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모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년대생의 첫 번째 특징, 간단하거나 90년대생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에 동시 출생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이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더글러스 코플런트가 이야기했던 X세대의 특징인 종잡을 수 없이 다원화된 문화와 다채로운 성격은 더 뚜렷해졌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일관된 것이 있다. 바로 모든 길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피해야 할 일종의 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간단함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습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화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열쇠는 언어에 있기 마련이다. 생각과 느낌을 남과 주고받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단함을 추구하는 90년대생들의 언어 습관에서는 축약형 언어인 줄임말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야 조금은 학생들의 언어에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내가 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알았어. 아이들이 죄다 줄임말로 대화를 하다 보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정말 별다줄이야. 이 별다줄이라는 것은 이제 별걸 다 줄이네의 줄임말인데요. 네.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동기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푸념을 했다. 새로운 세대의 언어 세계에 충격을 받은 건 역시 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또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본인 또한 대화 중간에 간간히 줄임말을 사용하곤 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줄임말이란 줄임이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줄임말은 비표준어이며 사실 줄임말이란 단어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줄임말은 준말 혹은 약어와 마찬가지로 낱말 혹은 문장의 길이를 줄이기 위하여 정상적인 표기의 일부분을 생략한 형태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말을 줄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표준어가 표준어로 굳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광범위한 줄임말 사용은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줄임말이 전방위로 확대된 90년대생들의 언어. 먼저 70년대생이 10대 청소년기를 보냈던 1980년대에는 TV 속 CM송 같은 광고 문구 등에 인용한 줄임말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당시 뻥이라는 말은 처음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 일부 과자 상품의 광고 문구를 흉내낸 것이었으며 이 외에도 천재, 천하에 재수없는 놈이라는 뜻이고 이티? 이쁘지도 않는 게 튕겨. 껌바, 껌둥이 바로와 같은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80년대생들이 10대 청소년이었던 1990년대의 경우는 PC통신과 휴대폰, 삐삐 같은 호출기 등의 등장과 함께 이와 관련한 줄임말들이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어싸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이렇게, 자철, 지하철, 125, 이리와 등이 있다. 당시 한 신문기사에서는 이를 IMF 시대 절약정신을 반영한 축약형 통신요금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줄임말은 어디까지나 오직 10대들만이 사용하는 은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90년대생들의 줄임말은 기존의 청소년 교실 은어와 PC통신 문화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90년대생들의 줄임말은 기존의 PC통신과 채팅 문화가 인터넷과 개인 문화로 확대되어 전승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가상세계와 오프라인 중심의 현실세계가 결합한 줄임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 예로 뉴비라는 단어는 온라인 게임에서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는 신규 유저를 지칭했는데 현실에서는 새로운 영역의 초짜들을 통칭하는 언어가 되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이들이나 대학교 신입생, 사회초년생도 뉴비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온라인 세계가 너무나도 익숙한 90년대생들은 특히 온라인 게임의 언어를 빠르게 현실로 가져왔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기습은 게임 용어들과 합쳐져 마더어택, 파더크리 등으로 변형되었고 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버로우, 구하기 힘든 상품의 경우는 레어템, 이 상품을 얻은 경우는 득템, 누군가를 변호해준다고 할 경우는 쉴드친다 라고 표현한다. 무엇보다 초중고 중심의 청소년 은어에서 대학생 은어로 다시 우리의 일상 언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예를 들어 대학교 공강 시간이 매우 긴 상태는 우주공강이라고 불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취업준비생들이 하루의 거의 모든 일과를 함께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스터디의 경우는 생스라고 불린다. 외톨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라는 말도 아싸라고 불린다. 반대로 인사이더는 인싸라고 부른다. 90년대생들이 경험하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줄임말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카테고리를 넘어서 기업의 고유 브랜드까지 모든 것은 이미 모조리 줄여서 불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파리바게뜨를 빠바라고 부르고 미스터 피자를 미피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고기 뷔페와 초밥 뷔페의 경우도 고부, 초부로 부르고 있으며 문화상품권도 문상으로 부른다. 이미 모든 카테고리와 브랜드는 조금이라도 부르기 쉬운 단어로 불리고 만약 이를 모르고 있다고 해도 몇 번 카톡이 오가는 순간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줄임말들은 그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모든 단어에 급속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줄임말은 단순히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를 넘어 전체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어 줄임말을 배우고 익히는 시대가 되었다. 90년대생 은어의 특징과 유형.
90년대생들의 은어는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줄임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세대의 줄임말의 경우는 문장이나 단어를 2, 3음절로 줄이는 것에 반해 이들은 극단적인 1음절 혹은 초성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신규 은어의 생성 및 쇠퇴가 빠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2012년의 줄임말 중 일부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미 소실되거나 유행에서 멀어졌다. 90년대생들의 줄임말은 이렇게 빠르게 생성되고 사라진다. 마지막 특징은 그들의 줄임말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축약 및 합성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줄임말만을 보고 의미를 유추하기는 힘들다. 그러니 이 세대를 이해하고 싶다고 그들이 쓰는 말들을 알아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언제든 사라지거나 다른 신조어로 대체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원리다. 줄임말이 생성되고 확장되는 형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인 축약형이다. 이는 줄임말 생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기존의 단어 또는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자 정상적인 표기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축약형 방식인 초성형이다. 초성형 줄임말의 경우 1999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는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고고를 줄인 기기읒, 축하를 줄인 치읓키읒, 그리고 응응을 줄인 이응이응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초성으로 축약될 수 있는 모든 단어가 빠르게 초성형 줄임말로 바뀌고 있다. 세 번째는 문장과 단어를 더한 합성형이다. 2018년 올리브에서 방영된 밥 블레스 유는 밥, 블레스, 유가 합쳐진 단어로 밥이 너희를 평온케 하리라는 의미를 뜻한다. 이는 법 때문에 참는다는 의미의 합성어이자 유행어인 법 블레스 유의 변형이다. 이는 90년대생들이 직접 제작진으로서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으면 나오지 못했을 제목이다. 네 번째는 흔한 실수가 만들어내는 방식인 오타형이다. 오타형 줄임말의 경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칭 그대로 PC 키보드를 잘못 치는 오타를 통해 파생된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고날이나 오나전 같은 단어가 대표적이다. 한글 키보드로 관리와 완전을 빠르게 입력하다 보면 이 같은 오타가 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편적인 실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흔히 야민정음이라고 불린다.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의 국내 야구 갤러리와 훈민정음을 더한 말이다. 이는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을 서로 바꿔서 의도적인 오타를 내어 사용하는 것이다. 초중고생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 급식체의 대표적인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대자와 머자를 바꾸는 형태, 예를 들어 대장을 머장, 대머리를 머머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기와 커를 바꾸는 형태로 커엽다, 방귀를 방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별걸 다 줄였을 때 일어나는 일. 90년대생들이 20대인 지금 줄임말이 난무하다 보니 소통의 즐거움을 넘어서 세대 간의 언어 단절 및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 세대의 줄임말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글학회 성기지 학술부장은 10년 전만 해도 학자들 사이에선 줄임말이라는 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예전 줄임말은 초등학생을 초딩, 선생님을 쌤으로 줄여서 부르는 식으로 누구나 발음만 들으면 대충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특정 집단이 아니면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괴기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성학술부장은 줄임말이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 소통의 장애까지 안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은어란 본래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세대 간 어느 정도의 소통의 장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은어가 TV 시청을 통해 제한적으로 퍼지던 기존 세대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퍼지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확장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90년대생들에게 줄임말은 무한대로 확장됐다.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함께 널리 퍼진 카카오톡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 세대의 커뮤니케이션은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러한 주된 소통의 핵심은 빠른 문자 입력과 적절한 이모티콘의 사용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피처폰의 SMS 소통에 익숙한 80년대생을 엄지족으로 부르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키패드를 입력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10년 모바일 메신저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문자 키패드를 빨리 입력하는 능력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메신저가 주된 소통수단인 90년대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일대다의 방식으로 변화했다. 문자를 단순히 입력하는 것이 소통에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만약 20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2문장 이상의 말을 입력하려다 보면 어느새 빠른 대화의 흐름을 놓치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빠른 문자 입력을 대신한 새로운 도구들을 찾게 되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언어, 이모티콘과 짤방. 2010년 이전에도 이모티콘이란 단어는 존재했지만 그때에는 기존의 문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 이모티콘을 뜻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모바일 메신저에서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하는 이모티콘을 말한다. 카카오 프렌즈로 대표되는 이모티콘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되었다. 기존 세대들이 문자를 입력하여 본인의 기분을 설명했다면 새로운 세대는 한두 번의 스크린 터치로 이모티콘과 간단한 단어를 합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누가 어떤 이모티콘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이와 더불어 어떤 신상 이모티콘을 소유했는지는 센스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또 하나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짤방이다. 짤방은 원래 잘림 방지의 줄임말이다. 2000년대 초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는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은 글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아무 이미지나 첨부하여 글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짤방이라는 말은 온라인상에 올리는 모든 이미지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짤방이라는 말도 줄여서 짤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된다.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긴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 고로 이 세대에게는 문자를 빨리 쓰는 능력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보유한 이모티콘이나 짤을 보내는 것이 더 인정받는다. 그 중에서도 움직이는 이미지인 GIF 파일은 움짤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을 고수 중에 고수로 칭하기도 한다. 수압으로 다 읽지 못하겠음. 세 줄 요약 바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에는 이런 종류의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스왑이란 스크롤 압박의 준말로서 주로 온라인 게시물을 볼 때 스크롤 바가 얇아질 정도로 글이 길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이다. 이는 온라인 게시글이 길어지면 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글쓴이의 이와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득이하게 긴 글을 쓸 때는 스왑 주의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열람자들의 양해를 구하곤 한다. 그러니 여기서 세 줄 요약이란 글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세 줄로 간단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젊은 90년대생들이 게으르다는 증거라든가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의 어리석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기존 출판물의 선형적인 방식에 비해 온라인 게시물은 비선형적 방식이고 이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요약에 대한 요청이 전혀 무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선형적 읽기 시대에 긴 글을 내려가면서 읽어주는 참을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예를 들어 이들은 긴 글을 읽는데 투자할 시간에 여러 인터넷 기사와 그곳에서 파생된 링크를 넘나들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 대비 회수라는 경제학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이들은 단일 글에 10분 이상 투자를 할 리가 없다. 90년대생들의 빠른 정보 소비는 소위 클리핑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골라내주고 요약 발췌해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가 콘텐츠를 클리핑해 보여주는 페이지들로 뒤덮인 게 한 예다. 요약된 것이나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이다. 앞으로 콘텐츠는 그 내용뿐 아니라 분량의 그 수치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로의 변화, 90년대생들에겐 하나의 삶. 2010년대에는 모바일이 그 중심이 되면서 이전과는 꽤나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되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한국의 모바일 주도형 생활은 전 세대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20대의 삶을 맞이하게 된 이들에게 끼친 영향에 비할 바는 아니다. 아일랜드 출신 경영 컨설턴트 찰스 핸디는 그의 저서 코끼리와 벼룩, The Elephant and the Flea에서 신기술의 변화는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데 반해 35세 이상에겐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이를 2010년 이후 급격한 변화에 따라 맞춰서 생각해보면 모바일로의 급격한 변화는 70년대생들에겐 일종의 재앙과 같았고 80년대생들에겐 일종의 도전이었으며 90년대생들에겐 새로운 삶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다.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겪는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는 한 개인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90년대생은 10대 청소년 시기와 막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바일이라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책 읽기를 할 수 없게 된 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지난 1년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일반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이 59.9%로 나타났다.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지난 2007년 성인 연간 독서율이 76.7%였던 것에 비교해 본다면 10년 만에 무려 16.8%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어제 무슨 책을 읽었느냐라고 묻는 것보다 작년에 책을 몇 권 읽었느냐라고 묻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니콜라스 카르는 그의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더 샬로우즈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셔츠를 직접 만들어 입거나 짐승을 직접 도살하는 것만큼이나 구식이고 심지어는 멍청한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책에 등장하는 조 오션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다. 로즈 장학생인 그는 책을 읽지 않는다며 대신 구글에 들어가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찾는다고 말한다. 철학을 전공하는 오션은 구글 북서치를 통해 1, 2분이면 필요한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데 굳이 문자로 가득한 책장을 넘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거니와 웹을 통해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에서 능숙한 사냥꾼이 되는 법을 배우려면 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책의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이슈가 아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교수 캐서린 헤일스의 고백은 이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그는 미국 대학생 수제 클럽인 파이 베타 카파에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다 읽게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획득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 활용 범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넓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정보 취득 방식을 점차 잃어버리고 필요와 선택에 의해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는 인터넷만의 고유한 속사포 모드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다. 90년대생들은 기존의 세대들과 달리 더 이상 정보를 책에서 찾지 않는다. 심지어 웹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지도 않으며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아낸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매체와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반응 미디어라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시청자가 화면으로 보고 바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니콜라스 칸은 이와 같은 반응 미디어가 그들의 뇌를 바꾸고 생각을 증발시킨다고 주장했다. 물론 생각을 증발시켜 버렸다는 그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변화가 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앱 네이티브의 시대, 비선형적 사고로의 대전환. 80년대생들이 주로 10대 청소년기에서 20대 청년기로 넘어오면서 인터넷을 접하고 온라인에 익숙해진 웹 네이티브였다면 90년대생들은 이미 유아기를 넘으면서 인터넷에 능숙해지고 20대 청년기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에 위시한 모바일 라이프를 중심으로 두는 앱 네이티브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웹 네이티브인 80년대생들과 앱 네이티브인 90년대생들은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이후 24시간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앱 네이티브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조용하고 집중적인 기존의 선형적 사고는 구시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축약된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필요할 때는 바로 찾는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작점을 알렸던 웹 네이티브를 넘어서 그 정점을 찍고 있는 앱 네이티브 세대로 주도권을 넘기고 있다. 새로운 지적 문화적 역사를 여는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앱 네이티브인 90년대생들에게는 이젠 종이보다 모바일 화면이 더 익숙하다. 그들은 여가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 때부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첫 번째 세대이다. 종이에서 스크린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글이 담긴 문서를 살펴보는 방식만이 아니라 문서에 집중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데스크톱이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저작물 등을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그 디지털 문서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일상이 되면서 이들은 문서에 대한 유연하고 빠른 이동에는 익숙해졌지만 문서에 대한 집중력은 약해졌다. 특히 검색 엔진은 종종 우리가 찾는 내용과 연관이 있는 문서의 일부분이나 키워드를 보여주며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근거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 웹에서 검색을 하면 숲을 보지 못한다. 심지어 나무조차도 보지 못한다. 장가지와 나뭇잎만 볼 뿐이다. 게다가 모바일 화면에서는 디지털 문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화면은 비디오와 오디오, 검색을 위한 도구들, 수많은 앱과 위젯 등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준다. 이렇게 정보가 하나로 모이다 보니 집중을 방해하고 수없이 많은 자극들은 산만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인터넷과 연결되는 생태계에 놓이게 되었다.
항상 누군가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항상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게 되었다. 이는 잠시라도 연결이 끊기는 것을 두렵게 만들기도 한다. 잠시라도 모바일의 배터리가 없거나 잔여 데이터가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단절의 두려움은 기존 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피처폰을 주로 사용하던 80년대생들이 대학생 시절 MT를 갈 때 필수 품목은 술과 음식 등이었다. 그런데 지금 더 필수적인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연결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해줄 모바일 충전기와 멀티탭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에서 모든 전기 콘센트는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기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꽂아놓고 쭈그려 앉아서 모바일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90년대생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초단편 소설의 등장. 90년대생들이 성인이 된 이 시대에는 문학도 더 짧고 간단하게를 지향한다. 이는 모바일과 온라인에 철저하게 적응해버린 90년대생들의 내구조가 더 이상 기존의 소설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짧은 소설이다. 초단편 소설의 대표 작가로 일본에서 쇼트를 유행시키고 발전시킨 호시 시니치를 들 수 있다. 쇼트란 200자 원고지 10매 안팎의 아주 짧은 소설을 일컫는 말이다. 기존 단편 소설의 분량이 원고지 50에서 100매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매우 짧은 분량이다. 쇼트의 특징은 주로 짧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나 고뇌보다는 하나의 짧은 사건이 던져주는 상징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앱 네이티브 시대, 책은 종말할 것인가? 서기 105년에 발명된 종이는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인류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서를 막론하고 일부 지식층과 권력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일반인들에게 감추려 노력해왔다. 쓰고 읽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시대에는 진실이 숨겨지고 거짓된 이야기와 근거 없는 신화가 판을 쳤다. 그러다가 출판이 보편화되고 독일어 같은 일반 언어로 성경이 번역 출판되자 기독교는 혁신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마틴 루터는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종교개혁을 촉발했고 이 글은 2주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점차 책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러다 책은 19에서 20세기에 걸쳐서 강력한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위협이란 신문, 축은기,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의 등장 등이었다. 19세기 초 신문은 대중적으로 퍼졌고 런던에서만 100개 좋게 넘는 신문이 발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여기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이 축은기를 발명했을 때에도 책이 곧 사라질 거라는 믿음은 가득했다. 하지만 책은 신문을 극복했듯 축은기를 극복해냈다. 듣기는 읽기를 대체하지 못했다. 에디슨의 발명품은 시나 산문을 읽는 것보다는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었다. 텔레비전과 영화 또한 마찬가지였다. 21세기 구텐베르크 혁명이라 불리는 전자책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종이책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전자책은 전용 단말기, PC, 휴대폰 등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도서나 문서 혹은 독서 전용 단말기인데 인쇄되어 가지런히 묶인 종이들은 500년 넘게 대중적인 위치를 지켜온 놀랍도록 견고하고 유용한 기술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종이의 생명력이 향후 수백 년 이상 이어지리라는 종이 맹신자 또한 적지 않았다.
사실 모든 대중매체 중에서 인터넷의 영향을 지금까지 가장 잘 버텨낸 것이 책일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읽기 대상이 인쇄된 종이에서 스크린으로 넘어가면서 책 출판인들은 약간의 수익 감소는 겪었을 테지만 책의 형태는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유독 책은 그 속도가 느렸다. 무엇보다 읽는 도구로서 책은 컴퓨터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모래가 묻을 걱정 없이 해변에 들고 갈 수 있다. 졸다가 바닥에 떨어뜨려도 걱정이 없고 잠자기 전 침대에 들고 갈 수 있다. 커피를 쏟을 수도 있고 깔고 앉아도 무방하다. 테이블 위에 읽던 페이지를 그대로 두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집어든다 해도 그 상태 그대로 있다. 콘센트를 꽂아야 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필요도 없다. 구텐베르크의 발명으로 대중화된 깊이 읽기의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는 소수의 엘리트만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역사적인 표준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그룹은 2005년 Annual Review of Sociology에서 우리의 독서 습관에 있어 최근의 변화들은 대중적인 독서의 시대가 우리 지적 역사에 있어서 짧은 예외였음을 암시한다고 썼다. 대중적인 독서는 예전의 사회적 기반, 즉 독서 계층이라 부를 수 있는 소수의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대익 서울대 교수가 2017년 국회에서 발표한 독서와 시민의 품격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뇌는 본래 독서에 적합하게 진화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독서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진화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독서를 사람들이 계속하는 이유는 독서가 가져다주는 이득 때문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는 킨들을 소개할 당시 스스로를 찬양하듯이 말했다. 책과 같이 매우 진화한 물건을 택해 개선하는 것은 참으로 진취적인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읽는 방식까지 바꿀 것이다. 이는 거의 확실하다. 사람들이 읽고 쓰는 방식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바뀌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글이 인쇄된 종이에서 빠져나와 기술의 생태계 속에 정착됨에 따라 계속될 것이다. 90년대생의 두 번째 특징, 재미있거나 기승전병, 새로운 병맛 문화의 출현. 90년대생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재미다. 80년대생 이전의 세대들이 소위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90년대생들은 삶의 유희를 추구한다. 이들은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질서라는 것을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질서를 요구하거나 진중해지는 모습을 보면 바로 어디서 진집국 끓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며 응수한다. 진지한 척하지 말라는 의미다. 문화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들이 재미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90년대생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승전병이다. 기승전병이란 기승전결에 병맛이라는 신조어가 결합된 또 다른 신조어다. 병맛이란 대체로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는 신조어다. 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병맛의 개념은 이것을 가장 널리 표방하는 방식은 웹툰으로서 병맛 만화라고 불린다. 병맛 만화의 특징은 대충 그린 듯한 그림체, 비정상적인 이야기 구성 및 내용이다. 그러니 기승전병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다가 절정 및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고 병맛스러운 결말을 짓는다라는 뜻이다. 병맛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게 된 이유를 완전 무결함만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증가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경기 침체로 자기 비하에 빠진 청년층이 스스로를 병맛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획일화된 기성품만을 내놓는 교육제도에 대한 반동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의 취향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1980년대까지는 비범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가 공감을 얻어냈다면 2000년 이후에는 패배의식을 지닌 청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병맛 개념이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초기에 만화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정되었던 병맛 문화가 빠르게 주류 문화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로 넘어온 병맛 문화. 웹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병맛 문화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학교였다. 학교 게시판의 동아리 신입생 모집 포스터들은 인터넷상의 유명한 짤을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맛 포스터 같은 것들은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유행이었죠. 이젠 너무 많아서 웬만한 병맛은 크게 눈길도 안 가요. 올해 동아리 모집은 죄다 병맛으로 물들었다고요. 서강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 씨의 말이다. 이와 같은 병맛은 동아리 홍보물뿐만 아니라 각종 과제물에도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이지 않다. 단지 그 수가 너무도 많아 수위가 낮으면 눈길을 끌지 못할 뿐이다. 이 대학생들은 취업준비생이 되고 점차 사회에 유입되면서 병맛 문화를 조직에도 퍼뜨렸다. 2014년 하반기에는 한 기획업체 공고가 화제가 되었다. 인사 담당자가 아닌 기획운영팀장이 직접 올렸다고 하는 이 공고는 병맛 채용 공고라는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물론 이러한 공고로는 제대로 된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솔직한 형식의 공고가 입사 욕구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재미를 통한 자아실현이 기본이 된 90년대생들. 90년대생들에게 매슬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욕구라는 이름을 붙일 것도 없는 단계로 넘어왔다. 90년대생들에게 자아실현의 즐거움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단계로 들어왔다. 국내 한 유명 정육점에는 자그마한 설명이 붙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식량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인류 최대의 고민거리는 바로 오늘 뭐 먹을까이다. 그리고 언제나 최선의 해답은 고기이다. 이를 현대 직장인들에게 대입해보자. 현대 직장인의 지상 최대 고민은 정확히 다시 고쳐 말하면 오늘 점심은 뭐 먹지이다. 그러나 그 고민의 중심은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무엇을 먹어서 즐거울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수록 더 두드러진다. 최근 유행하는 먹방과 맛집 투어도 같은 맥락이다.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배우 하정우가 영화 황해에서 김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이 그 시초이며 TV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깔나게 먹는 장면들이 인기를 끌면서 발전을 이뤘다. 지금은 방송뿐만 아니라 먹잘 등으로도 발전하였으며 먹음직스러운 음식이나 식욕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영어로 food porn이라고 불린다. porn은 이제 포르노의 준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맛집 투어와 먹방을 즐기는 새로운 세대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세대들은 특히 카메라 앞에서 누가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90년대생들은 이렇게 먹는 행위를 단순히 배 채우는 행위를 넘어선 일종의 유의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90년대생들의 의식은 기본적인 자아실현의 충족을 위해 힘쓰는 유의정신에 기울어져 있다. 이념적 세계보다 연극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들도 앞선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적자 생존의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전 세대들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유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점은 이들의 세계를 다르게 만든다. 이들은 스스로를 어떤 세대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다. 여기까지 90년대생들의 특징을 아주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서문에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 에스컬레이터 대신 놓인 유리계단. 한국은 60년 이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고도 성장을 이룩해왔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에게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들은 당시 현대, 삼성, 대우, LG와 같은 굴지의 기업의 평사원으로 고용됨으로써 이 직업 세계에 올라탔다. 그리고 업무 경력이 쌓이면서 조직 내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고 평사원이란 직급은 새로 회사에 입사한 야심만만한 대학 졸업생들에게 내주게 되는 나름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끊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았다. 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매 단계마다 더 많은 권한과 직업 안정성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암묵적으로 55세가 정도가 되면 마침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맡고 있던 고위 임원 자리를 후배에게 중간 관리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뒤에는 회사와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을 받으며 안락한 은퇴 생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던 에스컬레이터의 전기 공급은 끊겼고 졸지에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에 남게 된 자들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종착지까지 올라가야 했다. 이제 그들이 올라서 있는 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계단이다. 오늘도 이러한 직업 세상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멍으로 빠지고 옆으로 밀려나서 떨어진다. 두렵다. 하지만 방법은 없다. 위만 보고 더 힘차게 달려 올라가는 방법뿐이다.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공시족인 나라.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워낙 바빠서 동아리 활동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동아리는 위기죠.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만난 동아리 회장은 이런 넋두리를 했다. 저는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전공 공부를 하고 난 공강 시간에는 공무원 관련 서적을 보고 있어요. 다음 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노량진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요. 서울 H대 영문과를 다니고 있는 김모 씨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일명 공시족이다.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부문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최종 목표는 7급이지만 9급에 붙어도 별 고민 없이 다니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원래 희망했던 진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원래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에서 마케터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진로를 바꾸게 한 것은 바로 언니였다고 했다. 그녀보다 5살이 많았던 언니는 국내 한 화학 관련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2년간 야근에 밥 먹듯 하다가 결국 퇴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9급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다. 여자가 대기업에서 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언니의 말에 그녀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대학생들을 관찰하러 간 대학교 도서관들은 자리조차 잡을 수 없었다. 물론 시험기간에 자리를 구하기 어렵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평소에도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더 놀라운 건 전공 어학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 관련 서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9급 공무원을 원하는 세대가 된 90년대생. 70년대생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 정리해고를 당하고 취업에 직격탄을 맞는 모습을 본 80년대생들이 선택한 길은 자기계발이었다. 사회와 기업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었고 자신의 조직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토익은 필수가 되었고 취업 5종 세트가 등장하였으며 자기계발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안정성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는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다르게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종의 성역을 날려버렸다. 기존의 구조조정이 기업 내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임원과 중간 관리자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 반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조정은 사원을 포함한 전 직급이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계발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었다. 90년대생들은 이렇게 80년대생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공포했다는 모습을 보았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 아마도 상시 구조조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향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즉 인생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공서열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 혹은 공무원에 올인하는 일이었다. 나 하나 챙기기 어려운 각자 도생의 세상 속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기점으로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와 이를 대신한 유리계단 위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여유라는 단어 대신 조급함과 억울함만이 생겨났다. 이렇게 모두가 억울한 세상에서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다.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과의 대담에서 리카르도 마체오는 소아 혐오라는 표현을 썼다. 페도필리아라는 표현인데요. 페도포비아입니다. 여기에서 젊은이에 대한 공포는 그들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개인의 생존도 버거운 마당에 사회가 그들을 배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곳에서 바우만은 젊은이에 대한 공포를 젊은이들을 또 다른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시각이라 풀어낸다. 이미 버거운 삶을 짓누르는 불필요한 부담이나 책임을 경계하고 회피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라졌다. 신카스트의 출현, 인문계 전공자 취업 현실. 문제는 경력뿐만이 아니다. 인문계의 구할은 놀고 있다는 의미인 인구론을 넘어서 이제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의미인 문송합니다. 이과에서 다행입니다라는 의미인 이행합니다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 통계에 따르면 인문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57.6%로 공학계열의 71.6%에 비해 14%포인트나 낮았다. 소위 인문계의 취업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더 골은 깊어가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인터뷰 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사원 모집 시 이공계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인문계 외면 현상이 두드러지자 문과생이 취업하려면 공학을 복수 전공해야 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국내 기업에서 이공계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이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문과와 이과의 정원을 국내 산업구조와 맞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공무원을 꿈꾸는 어린이들과 공딩족. 옛날에는 많은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꿨죠. 언제부터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된 걸까요? 아이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과학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모비스 노벨 프로젝트 광고 중. 나는 1982년생으로 국민학교의 최후를 함께한 세대이다. 나 또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장래희망을 묻는 설문에서 과감하게 과학자를 뽑았다. 위의 광고 문구처럼 국민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는 단연 과학자였다. 그렇다면 2012년 광고 방영 당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은 무엇이었을까?
2012년 방송된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에서 있었던 장래희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1위는 공무원이 차지했다. 당시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으로 진학해 장래희망이 바뀌었을까? 아니다. 2016년 JTBC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장래희망을 조사한 결과에서 고등학생들이 꿈꾸는 직업 1위로 여전히 공무원이 뽑혔다. 변화가 있다면 2위의 건물주와 임대업자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을 뿐이다. 이렇게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교생은 부쩍 늘어났다. 인터넷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및 재수생을 이르는 공딩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이다. 이러한 공딩족 증가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2013년 9급 공무원 시험 개정이었다. 학교 수업과 중복되는 과목이 늘어나면서 고교생들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가 더욱 용이해진 것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은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화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정진하게 된다. 작가로도 활동 중인 문유석 부장판사는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는 말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요즘의 젊은이들 또한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 행복 전략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같이 인간 또한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변해버린 시대에 적응하려는 선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책의 추천사를 보겠습니다. 부모도 선생님도 상사도 모르는 90년대 출생 세대만의 비밀이 있다. 90년생이 온다는 당신에게 그 비밀로 통하는 열쇠를 쥐어줄 것이다. 김영걸 카이스트 글로벌 리더십 센터장, 카이스트 발전재단 상임이사.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기존의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데 있다. 저자는 자신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녹여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앞으로 경영의 주체가 될 90년대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원하는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희석 카이스트 경영대학 대외부학장. 90년대생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독특하다. 앞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작년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와 하이텍 경영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새로운 기술과 융합에 대해 신세대들의 생각이 궁금해할 때면 이 책의 저자이자 제자인 이몽택 군에게 의견을 구하곤 했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길 바란다. 안재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학생들은 변하고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변하고 있는가? 연구실 책상머리에 이 글귀를 붙여두고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이제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자인 90년대생에 대한 이해 없이는 기업 경영도 어렵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통찰력 있는 신세대 안내서 이몽택의 90년생이 온다를 권하는 이유다. 정재민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 원장.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는 끝났다. 게다가 인구 절벽이 닥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와 기업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장년층은 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얕고 그 결과 요새 젊은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만 앞세운다.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국가도 기업도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없다. 하물며 급격하게 변하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책은 이들을 고객으로서 후배 사원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담고 있다. 박병호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정보미디어 연구센터장.
이 책은 90년대생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세대를 기존의 잣대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조직과 사회는 백전백패할 것임이 분명하다. 기성세대들에게 새로운 자각과 희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박종욱, CJ 인재원 신규 인재 육성 팀장. 그동안 속칭 Y세대를 연구한 책들이 마케팅적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이 책은 콘셉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새로운 세대를 설명하는 콘셉트를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30대, 40대를 위한 90년대생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로 손색이 없는 책이다. 이지후 LS 미래원 그룹 교육 담당 과장. 지금은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는 시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은 이미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다. 이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전지석, CJ ENM 부분 콘텐츠 솔루션 총괄 인사팀 부장. 이 책은 대한민국의 90년대생들을 별도로 묶어 분석한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어른들이 알 수 없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찬찬한 어조로 분석했다. 대한민국 미래는 한동안 그들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현웅재, 한국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이 책은 저자가 유머와 열린 마음으로 90년대생들과 직접 부딪히고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기업의 교육 담당자와 마케터를 모두 거친 저자는 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이 새로운 고객과 효과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강성권, SAP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 본부 이사. 여기까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책이 굉장히 그 90년대생 세대에 대해서 섬세하게 분석하고 관찰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30대 이상의 중년 그리고 장년층을 일구 사회를 앞으로 주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90년대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끌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삶의 소비자이자 또 사회의 주체가 될 그런 세대들과 같이 하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책을 이제 낭독을 하면서 좀 중간중간에 바깥에서 좀 잡음이 많이 좀 어떤 작업을 하느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소리 때문에 녹음을 중단을 하면서 지속을 다시 하는 바람에 좀 녹음이 말끔하지 못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책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